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 부대를 독자적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서 청해 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람 간 전염을 인정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내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보건당국은 국내 첫 환자의 경우 폐렴 증상 없이 안정적으로 접촉자들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에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에 대한 현지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네팔 구조당국이 실종자 매몰 추정 지점 2곳을 확보한 가운데 헬기 수색 등이 시작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네팔 현지에 있는 어몽길 대장 연결해서 수색 작업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고 이젠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법제화해 권력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3가지 형태의 북한 개별 관광 방식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조금 전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네, 뉴스앤입 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이 거듭 요청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호위연합체에 참가하는 대신에 독자적으로 작전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적 퇴치 임무를 위해서 아덴만에 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하겠다.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방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현재 중동 정세를 고려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군 단독으로 선박 보호 임무 등을 수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는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시한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의 개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페르시아만까지 넓어지게 됐습니다. 청해부대는 우리 군 지휘 아래 단독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에도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연락장교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호위연합체와도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양국의 반응도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독자적 활동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에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는 우리 국방부가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의 독자 활동 방침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위연합체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미국이 실망하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측에는 우리 외교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정부의 호르무즈 독자 활동 방침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현 중동 정세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본적 입장을 설명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현재 오만 무스카트 항에는 청해부대 30진인 강감찬 함이 가 있습니다. 31진인 왕건함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 반에 임무를 교대하고 곧바로 아덴만과 오만만, 아라비아만 일대를 포함해서 선박 호송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대비해서 왕건함은 지난달 말 한국을 떠나기 전에 대잠, 대공무기를 추가로 장착하는 등 작전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우리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과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힌 데 대해서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와 비핵화 진전과 보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현지 시각으로 20일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부가 앞서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사업 추진 구상에 대해서 밝힌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착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남북 협력과 비핵화 진전이 함께 발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원칙을 거듭 밝힌 셈입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올해 4월 총선을 대비한 영입인재를 오늘도 두 차례 발표했습니다. 각 당은 총선 대표 공약들도 내놓으면서 서서히 총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총선 인재 영입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인물들이 발표가 됐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내세운 11번째 영입 인재는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가인 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원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학위를 따냈고 방위산업 정책과 혁신체계에 대해 연구해온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 교수는 입당식에서 국가안보와 자주 국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부민 강병, 정예 강군을 중심으로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외교안보 전문가인 신범철 박사를 영입하며 맞섰습니다. 앞서 국립외교원 교수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미연합사령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인물인데요. 오늘 환영식에서 신 박사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바라기식 편향적 외교만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안보 위기가 올 것으로 걱정돼 연구실에만 있을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인재 경쟁뿐만 아니라 정책 경쟁에도 각 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네, 민주당은 어제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만들기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민생으로 총선에서 승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의 삶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민생 중심의 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희망공약 개발단이 만든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자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 그리고 한국당이 구상하는 반려동물 관리 정책의 방향을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의 정강정책 방송 연설도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부겸 의원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진행하고 한국당은 백승주 의원이 내일, 바른미래당은 임재훈 의원이 오늘 각각 연설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서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의 제도화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 대통령 오늘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검찰개혁의 객관성 그리고 중립성을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시 한번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로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력기관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기득권이 된 현실을 바꾸는 게 참으로 어렵다면서 국민의 힘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은 많지 않다면서 특히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게 더 어렵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세균 총리가 이 과정을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한 묶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로 커진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면서 통합경찰청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하는 국정원 개혁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일상 속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거라며 앞으로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회계부정은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성을 감안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명확히 하고자 고민했지만 현 상태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실종 닷새째를 맞아 현지 구조당국은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2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날씨 상황을 고려해서 수색 재개 시점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경찰과 주민, 군인 등으로 이뤄진 도보 수색대 50여 명이 금속 탐지 반응이 있었던 지점 2곳을 중심으로 계곡을 살필 계획입니다. 또 군용 헬기 한 대와 민간 헬기 한 대를 투입해서 공중 수색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팔 히말라야에서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로 실종된 가운데 같은 지역으로 교육봉사를 떠난 충남교육청 소속 교육봉사단 일부가 조기 귀국했습니다. 충남교육청 해외 교육봉사단원으로 네팔을 방문했던 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은 사고 난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 상황을 잘 몰랐다며 실종자들이 무사 귀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 중인 35살 중국 국적 여성은 현재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천의료원에 격리 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열과 기침 증상은 보였지만 폐렴 증상은 없으며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이 승객과 승무원 등 밀접 접촉자는 모두 44명이며 이들 가운데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보건소를 통해서 모니터링 중인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확진 환자와 동행했던 5명도 특이사항은 없으며 3명은 일본으로 출국했고 2명은 오늘 오후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과학자가 우한 폐렴의 사람 간 전염이 확증적이라고 밝힌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9일 저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명이 숨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13일 입원해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받던 89살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고혈압과 당뇨 등 기본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한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한시에서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는 169명 가운데 35명은 중태이며 9명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염자 198명 가운데 25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우한시 외에도 광둥성, 상하이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는 가운데 중국 국가보건위원회의 한 과학자는 사람 간 전염은 확증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람 간 전염 방식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need to understand how it's transmitting from human to human and also what the incidence of that is. So how many new cases are occurring from one known case of the infection.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내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에서 확진 환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태국과 일본,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WHO는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 주말 검찰의 상갓집 공개 항의 논란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갓집 추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상정되면서 곧 있을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상갓집 항명 파동 이후에 지금 서초동 대검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파장도 상당한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검찰 개혁과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사실상의 항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조국 마음에 빛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에 조국 무혐의 지시를 하셨습니까? 네, 이 검찰의 상갓집 공개 항의 파동 주말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지금 네이버 실검을 보니까 장삼이사라는 말이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이죠. 사실은 이게 현장에 조문을 갔던 한 방송사 기자가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무슨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뭐 추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 이어서 그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부대변인이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검찰청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검찰청법 7조 1항을 보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검찰청법 7조 2항에 보면 지휘 감독자가 하는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당한 지휘 감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검찰청 내가 아니라 소위 조문을 가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뭐 한쪽에서 한쪽에 대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라나 심하게 또는 뭐 심재철 부장은 언론에 의도적으로 나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주의하신 분들이 그 예를 들면 상이 벌어지면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일부에서 도는 그 시나리오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신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요. 예. 어쨌든 뭐 이의 제기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갓집 엄숙한 분위기의 상갓집에서 이제 항의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현행법상으로 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제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이 강한 입장을 밝혔는데 징계까지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결론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 통념상으로도 상갓집에서 검찰의 고위직 간부들이
또 술자리였는데 그런 식으로 충돌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했고 물론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 조국 전 장관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 차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은 결론을 가지고 검찰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거고 그 사이에 나왔던 이견이나 혹은 뭐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 같은 것을 별로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근데 과정에서 나왔던 입장의 차이를 결론이 난 다음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또 보니까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상급자 하급자 관계지 않습니까? 그 심재철 부장이 그 양석조 심의관에 비해서 고시 기수도 높고 지위도 높고 뭐 나이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뭐 법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추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좀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 혹은 검찰 개혁에 대한 불만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낸 거 아닌가. 또 윤석열 총장이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뭐 충돌 당시에는 그 자리를 잠깐 비우고 없었다고는 하나. 앞서 잠깐 말씀하신 시나리오설. 네, 총장도 동석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 치고는 대단히 좀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법무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감찰이 됐든 징계가 됐든 검토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가능성이 높다. 근데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발언에 이어서 여당에서도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회 닮은 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하나회까지 비교할 그 사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강한, 과한 비교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여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또 검찰 인사 직후에 이제 이런 식의 불만이 검찰 내부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쏟아진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명한 건데 그렇다고 이걸 지나치게 정치적 사건으로 만드는 거는 그다지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 자체에서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서는 국민들 의견도 갈리고 있어요. 이 인사가 정당하고 적절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 중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그런 인사 아니냐 혹은 보복성 인사 아니냐 이런 견해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나 혹은 여당이 검찰 내부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에 대해서 뭐 엄격하게 처리를 할 거나 하더라도 이거를 정치 쟁점으로 지나치게 부추기려는 게 여당에게도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 사건으로 가져가는 게 여당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오히려 지금 여권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의 부담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항명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홍익표 대변인이 하나회 얘기하셨는데 하나회로 따진다면 사실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친문 진영이 하나회죠. 엊그저께 보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백원호 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대부분 뭐 김경수 지사, 윤건영 그 국정상황실장, 청경득 행정관 이런 분들이 우리 편이니까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봐줘야 된다.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그게 하나회죠,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왜 징계 사유가 안 되냐면요. 처음에 예를 들면 심재철 부장이 와서 이미 수사를 총괄한 이 양석조 그 심의관이 사실은 유재수 사건을 총괄 지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밑에 연구관한테 조국 민정수석이 무죄인 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출도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실무선에서 부장하고 모여서 얘기했을 때는 또 여전히 무죄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 나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는 그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백원호 비서관도 같이 기소를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지금 백원호 그 비서관 건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심재철 부장이라는 분이 이미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보지 않고 부당한 지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것이 격화됐던 어제 보도를 보니까 격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직제 개편안이 우리 국무회의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지검을 비롯한 일선 그 지검에서 직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올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심재철 부장은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그게 대검의 의견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올라갔죠. 그렇게 보면 이분은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심하게 얘기하면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항명 프레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뭐 윤석열 총장이 이제 품위를 안 지켰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항의와 관련해서 징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검찰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다 따라야 되나요, 검사들이요? 그러니까 뭐 검찰 내에서 얘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공개적인 장소라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한국당 내에서는 심재철 반부패 부장, 이거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해서 이제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함을 짚어드리면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요구까지 특검하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런 요구도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검찰 인사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그 자리에 보직을 받고 그 자리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심재철 부장이 어떤 결정을 하든가 혹은 어떤 수사 지휘를 하든가 반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런 사건이 불거져 나오니까 그런 어떤 반대의 명분 혹은 빌미 이런 것들을 여기다 씌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도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야당이 뭐 물러나라 내지는 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이런 것 자체가 좀 구태의연한 그런 정치투쟁의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뭐 야당은 늘 그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면은 사실은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이제 그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이 정국에 대처하는 걸 보면 실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반대라기보다도 늘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관성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뭐 야당으로서 논평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취임한 지 며칠 안 된 반부패 부장한테 물러나라라는 거는 대통령이 한 검찰 인사를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거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하는 이제 직제 개편안 이제 의결이 됐나요 지금? 통과가 됐나요 오전에? 오늘 오후에 열리지 않나요?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오늘 뭐 이 통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검찰 인사도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자, 검찰 인사가 안 그래도 중간관급 이하 인사가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이 상같이 파동이 터졌단 말이죠. 이게 자칫 검찰 인사의 빌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구실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인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정해진 방침이에요. 그래서 어제 보면은 예를 들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LG를 탈피하고 뭐 등등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때 만들었던 인사 규정이라는 것이 일선의 부장 차장 검사들 같은 경우에 1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소위 수사의 안정성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 특히나 정권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 차장들 그것을 지휘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날렸고 그것을 이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왜 본인들이 만든 인사 규정을 안 지키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직제 개편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입법 예고를 하는 게 통례입니다. 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보통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국민들의 민생이나 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안 또는 아주 행정적인 내용일 경우에만 입법 예고를 안 해요. 근데 이번 상황은 입법 예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 될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것을 강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뀔 예정이니까 나 출두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사 지금 연기 신청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검사는 잘못된 것을 밝혀서 기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그 조문을 가서 벌어졌던 이 일을 빌미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 치졸한 얘기죠.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사의 범위나 폭이 관건일 텐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반반입니다. 그 인사가 적절했다는 여론도 있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도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 여론에 비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이제 중간 간부급 인사에 있어서 만약에 무리를 한다면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대검의 이제 뭐 과장급 지금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전원 유임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도 법무부가 그걸 다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검의 그런 요청도 있고 하니까 적절한 범위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그 부서 중심으로 좀 과하게 이루어진 인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 고위직 인사 같은 경우에 너무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사실은 본인이 검찰 경력과 관련 없이 검찰 요직에 대검 요직에 올랐기 때문에 그걸 좀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런 인사라면 모르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마비시키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그런 인사를 한다면 저는 그건 정치적 역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금 검찰 개혁을 진전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설 전에는 인사가 날 것 같은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선택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총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빠 찬스 논란에 시끄럽습니다. 어제 김혜영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첫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일단 듣고 오시죠. 올해 50입니다. 제가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근데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 자, 아빠 찬스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어제. 저 얘기는 김혜영 최고위원 얘기가 100번 옳죠. 네. 우리 정치에도 과거에 이제 부친이 의원으로 활동했던 지역구를 나중에 이 자제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현직 의장으로 계시고 현직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 계신데 바로 이은 총선에서 그 지역구를 물려받는 형태로 아들이 출마한다는 것은 당연히 세습 논란, 지역구 대물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제 그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구로 아마 민주당에서 선별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지역구로 선별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아마도 민주당에서 전략지역으로 선별을 한 것이 문희상 의장 아들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략지역구로 선별을 한 게 아닌가. 만약 전략지역구로 선별해 놓고 문석규 씨한테 그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한다면 저는 그 파장은 아마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거고 가뜩이나 우리 사회에서 이 공정의 논란, 또 부와 지위와 학벌의 대물림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자칫하면 저거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 선거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다. 예상합니다. 예. 그런데 문석균 씨가 그 아들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전입시켜서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겠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물론 이제 해명을 했는데 며느리가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는데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아마 예. 자유한국당이든지 새보수당이든지 야권에서는 제발 문석균 씨를 전략공천하라고 바랄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만큼 국민들이 화가 나는지를 보려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문희상 의장님이 스스로 결단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간에도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책임지는 위치에 계신 분이 국회의장님이신데 사실은 그간에 국회의장을 하시면서도 과연 국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또 국회의장께서 바로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공천을 통해서 아들한테 물려준다? 네.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의장님이 굉장히 연로하신 것 같지만 1945년생이시거든요. 저도 국회의장 공간 여러 번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며느리가 모시고 살지 않아도 근데 그 며느리는 또 그 전에 반포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세대를 나눠서 한 분은 출마하려고 의정부에 살고 한 분은 그 며느리하고 아들은 그 손자는 의장 공간에 생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을 공간에 같이 생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데다가 결국은 보니까 그 손자의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적절치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우리 정치권에 창피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문희상 의장님이 결단 내리셔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문희상 의장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다 했는데 또 아까 나이가 적지 않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뭐 어떤 결정을 할지 좀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또 한 분 좀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 총선 예비 후보 적격 여부 아직 민주당에서 결정을 못한 모양이에요. 그게 아마 민주당의 그 후보 적격 심사 기구에서 꽤나 논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겉으로 보면 김의겸 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을 매매를 했고 그리고 그 차익만큼을 기부를 했다. 때문에 이제 좀 정리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본인은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애초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주택을 구매한 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있고 또 그런 투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총선의 큰 이슈가 될 거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신년 간담회를 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지금보다 더 강한 대책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그런 장담과는 다르게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분이 투기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식의 주택 거래를 했단 말이죠. 이게 총선 국면에서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여풍 같은 거를 당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게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 뭐 자격 심사를 통과할지 안 할지야 뭐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계속 보류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결국은 받아줄 것 같은데. 받아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하고 청와대의 관계를 보면 청와대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 출신에 있는 뭐 수석, 비서관, 행정관까지 전부 지금 한 70명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봐서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 정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인데 공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든 공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그것을 저항할 수 있을까요? 못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은 청와대의 힘이 세기 때문에 결국은 김의겸 전 그 대변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난번 한 4년 전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였는데 청와대에서 내리꽂은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양구였잖아요. 그분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니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파동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여태까지 청와대에서 해온 태도를 보면 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청와대의 의중을 헤아려서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공정이 점점 화두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요일에 이제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 오늘 그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친여 진보 인사들을 비판했었던 분이죠.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저도 굉장히 잘 아는 친구입니다. 저도 예. 참여연대 일을 했었기 네네. 때문에. 근데 아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 실용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일성을 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 실용 정당이라는 정치적 지향이나 혹은 그런 컨셉에 맞는 예.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한 그런 수순의 일환으로 예. 오늘 김경률 집행위원장과 그런 회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중도 실용 정당이라는 것이 이른바 양당 사이에서 제3지대로 얼마나 위력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물론 예.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무당층 답변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당 정치가 그다지 이렇게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어느 당에도 지지를 안 보내고 그 지지를 유보하는 이런 답변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과거의 새정치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와는 조금 이제 위치가 달라졌던 거죠. 지금은 이제 새정치인이 아니고 구정치인이 됐거나 헌정치인이 됐다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그런 참신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치권에 그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위력을 이번에 또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상당히 유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를 저버리신 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어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처음 간 곳이 호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호남 민심은 어떨까요?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의 얘기로 잠깐 들어보시죠.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광주 호남 분들에게 보답을 하지 못하고 분열을 해서 결국 외국으로 가버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광주에 갔지만은 그 진실성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시험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박지원 의원의 얘기가 뭐 호남 민심을 다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호남 민심이 굉장히 냉소적이다,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좀 돌아선 호남 민심을 좀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관건 아닐까요? 지금 호남 민심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상에도 지금 현재 현 여권이 상당히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선거에 갈수록 알 수는 없는데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공항에서 들어올 때 4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내걸었어요. 그러면 그간에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 당권파라든지 대한신당이라든지 평화당이라든지 이분들은 4+1 체제로 해가지고 정권과 같이 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분들하고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독자적으로 그러면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무당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표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 정도 회의감이 드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지역구 선거를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가지의 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계속 가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통합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후보 단일화 문제. 예를 들면 과거에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후보 단일화 하는 것처럼 후보 단일화 연대 정도를 하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독주를 막는 편에 쓰겠다. 이 2가지 중에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보수 통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일단 연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통합에 안 참여하는 건 분명하지요. 분명한데 그것이 독자적으로 과거처럼 성과를 지난번 예를 들면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25석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등을 했습니다. 24%를 득표를 해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전망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든 세력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대의 가능성들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보수 통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이 보수 통합이 잘 될 듯 안 될 듯 매일매일 한 걸음 갔다가 뒷걸음질 쳤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됐는데 조금 불씨가 살아날까 하는 기대가 오늘은 나왔습니다. 한국당이 새 보수당이 이제 당대당 통합 이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어요. 그 양당 이제 통합 기구가 구성이 돼서 논의가 일정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여기까지도 이제 통합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 견해 차이가 이제 상당히 있거든요. 이렇게 된 마당에는 좀 우리 공화당 쪽과의 통합은 좀 멀어진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새로운 보수당과의 그 양자 테이블 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거기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통합의 대상으로는 우리 공화당까지 포함한다는 얘기를 또 동시에 밝혔어요. 때문에 이게 겉으로 큰 입장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탄핵 문제에 대한 평가나 혹은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상당한 진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통합됐을 경우에 이제 리더십이나 지도 체제의 문제일 텐데 이제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뭐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제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내려놓지 않고서 과연 이제 보수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근데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는 이분이 이제 대선 주자로 대선까지 바라보는 분인데 이번 총선에 이제 공천권 행사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못하게 되면 향후 정치 과정에서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그 제약이나 한계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도 체제 구성에 관해서 어떤 합의를 볼 수 있을까 등등 해서 여전히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고 또 두 당만의 통합이 아니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 그래서 이제 주변의 다른 정당들이나 혹은 다른 정치단체들까지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쪽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지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나 이 과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갈수록 진통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통합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된 거고요. 이제 뭐 지분 문제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면은 좀 난관에 계속 봉착될 수 있는 상황도 올 텐데요. 황교안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통합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내가 그 당대표 자리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은 보수 통합이 돼가는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견해 차이도 있고 이해 차이가 있지만 보수 통합을 부채질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제 일방으로 밀고 가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거나 뭔가 중도에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유권자들의 압력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통합이 되면은 당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만큼 지금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압력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황 대표가 내가 이제 통합되면 당권을 내려놓으면서 예를 들면 그 새로운 보수당 쪽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뭐 원희룡 지사라든지 전에 국회의장을 하셨던 정의화 의장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합리적이고 새로운 모습을 가진 분들을 나는 그 앞세울 수 있겠다. 그리고 공천권은 이미 공천관리원회에 다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남는 문제는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오늘 그 김용호 의장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가 공천심사 작업을 해도 상대방을 고려해서 심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한국형 경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천권을 휘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점을 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TK 지역에는 33%를 넘어서서 50% 정도 문가리를 하겠다. 그럼 인적 쇄신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통합은 상대방들 사이에서 상당히 불신과 이해의 차이가 있지만 유권자들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당신 통합하지 않으면 안 돼. 예. 이런 엄청난 압력 때문에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통합 명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난관이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정 의원님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정 의원님 전망대로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내에서 우한 폐렴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입국 관문인 공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소독에 나섰는데 특히 발열 등 승객들의 이상 증상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인천공항에도 긴장감이 감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이곳 인천공항은 방역과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마스크를 쓴 공항 직원들이나 관광객들이 여럿 보이실 텐데요. 국내 첫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이곳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던 만큼 입국 관문에선 모두가 긴장 상태입니다. 우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인천공항 측은 혹시 모를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 소독 횟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특히 입국자들이 이동하는 길을 따라 집중 관리에 나섰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음수대처럼 많은 사람의 손 등이 닿는 시설부터 바닥 깔개까지 모두 위생관리 대상입니다. 또 우한 폐렴 증상 가운데 하나가 고열인 만큼 입국자들의 체온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관광객들의 체온을 수시로 관리하는 건데 핵심은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우한에서 오는 승객들입니다. 이곳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편은 일주일에 10번 정도인데 승객과 승무원 한 명 한 명 모두 체온을 측정하고 이상 증상 등을 문진하고 있습니다. 승객들도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 기침, 호흡곤란 같은 폐렴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장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상센터 환자 병실 배정이나 간호인력 충원과 관련한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수 총선 출마나 다른 외상센터에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에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원내 정치도 못하는데 무슨 걸 그냥 교수에서 하면 할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최근 망했어요. 완전히. 정말 이 외상센터에서 환자를 받을수록 적자였을까요? 환자 한 명당 146만 원 정도 손해다 이런 자료가 있긴 한데 문제는 지난 2017년의 자료라는 겁니다. 그 사이 지원금이 늘었을 테고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 교수는 적자 주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이 천병상이에요. 제일 중증 외상 환자인 제일 골치 아픈 100명을 나라에서 300억대를 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준다는데 거기서 빼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메인 병원에 100병상이 텅텅 빌 거 아니에요. 이 외상센터 지원없이 나니까 적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여기서? 또 다른 쟁점은 이 환자 응급 수송을 위한 닥터 헬기 문제입니다.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헬기장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헬기장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건 아까 보신 거에서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는 관공서 잔디밭조차 쓰지를 못. 좀 전에 지금 나가는 거 보셨죠? 헬기 때문에 민원 몇 개 들어왔다고 자르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결국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 의료진은 앞으로는 닥터 헬기에 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당직 근무 서고 또 닥터 헬기 타는 것은 힘들다는 건데 센터장인 이국종 교수 역시 동의했습니다. 헬기라면 치를 떨어요, 우리 다.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겠는데 병원에서. 내가 죽어도 아주대에서 헬기 타는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박능우 장관,
세상을 다 구하고 싶은 의사 대 영웅 뒷바라지에 지친 병원이 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면서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쪽이 조금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과 국민들의 건강이 제일 우선의 목표이니까 그 목표에 맞춰서 행동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그리고 2011년에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팀에게 한국형 권역외상센터 연구를 맡겼습니다. 예상 환자와 가동률 등을 고려해서 6개 권역에 한 곳씩 대형화가 적절하다 이런 결론에도 17개 광역 단위로 잘게 쪼개졌는데 아직도 뚜렷한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형 센터로 가자고 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 병원들이 응급이나 외상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고생해서 환자 보고 뭐 연구할 것도 별로 없고 관심이 없거든요. 이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센터로 운영을 해야 그나마 6개, 7개로 하자고 했던 거를 17개로 늘렸는지는 아무런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Three, two, one. 국민의 생명이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그런 먼저 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용감한 항공대원들과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와 관계가 없는 어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나라, 5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가 돼서 찍어 누르는 그런 사회를 해서 탈피해서 우리가 진일보하는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제기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동안 공방이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춰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시연을 본 사실이 증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판단하려 한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특검과 김 지사 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관련 직무유기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
7개월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위원장을 고발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조사를 앞두고 공정위 조직 공무원들의 불법 부패 상자를 열어 부패를 털어내고 준법과 신뢰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IPTV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U+ 등 3개 IPTV 사업자가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불공정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해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부동산 투기나 개발 이익을 국민 공유기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개발로 인한 투기 이익과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주거 문제 해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렴한 공공주택이나 공장용지 공급에 이 기금을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업무 지시 거부로 자칫하면 오늘 새벽부터 운행이 중단될 뻔했던 이 서울 지하철이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 공사 측의 운전 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해서 열차 운전 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했는데요. 이번 사태 승무 직원이 하루에 12분 운전을 더 할지 말지를 놓고 벌어진 노사 대립 때문입니다. 자세한 속사정을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투쟁, 불법 규정, 도시교통실 규탄한다. 승무 직원들의 하루 운전 시간을 12분 늘려 4시간 42분으로 조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벽 4시를 기해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 열차부터 전면 작업 거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불법 파업이라면서 민영사 책임까지 묻겠다던 사측은 결국 저만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루 12분 늘린 운전 시간을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세울 뻔했던 12분. 노사의 입장은 지금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노조는 겨우 12분이 아니라 공정과 안전이 본질이라면서 사측이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렸고 이로 인해 운전시간이 1시간, 2시간씩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운전시간 12분을 늘려도 기존의 노사 합의 등에 부합하고 코레일이나 부산지하철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여전히 평균 운전시간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일단 운전시간 12분 연장과 관련한 노사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동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노조와 휴일 근로수당 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는 사측의 시각차가 여전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공무원 임용과 인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법률에 명시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한 달 넘게 원리금을 연체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0.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올해 1월 들어 어제까지의 수출이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 선박의 부진으로 1년 전보다 0.2%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25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0.2% 4천만 달러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8.7%, 석유 제품은 19.3% 늘었지만 승용차는 6.8%, 무선통신기기는 6.2%, 선박은 42%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일본, 홍콩과 중동 수출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창업주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롯데그룹의 새로운 미래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 구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통왕국의 재건, 화학 등 사업 다각화, 지배구조 완성 등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은 오래전부터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법정 후견인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따로 유언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제의 경영권 다툼 이후 이미 기업 이사직에서도 모두 물러났고 굵직한 지분도 정리한 상황이지만 남은 주식과 부동산을 합하면 1조 원대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롯데 관계자는 고인이 평소 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이 있었고 신동빈 롯데 회장도 이에 따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속을 받으신 분들끼리 의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생활을 더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족들끼리 의논해서 1년 3개월 만에 상주로 마주한 신동빈, 신동주 형제는 빈소에서도 큰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형제가 대화는 안에서 나누시고 좀 어떠신가요? 보시기에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으니까 교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신동빈 체제의 롯데의 경영권 구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매우 낮은 데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 복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보다 롯데의 시급한 과제는 최근 부진한 유통 분야를 어떻게 혁신해 과거의 명성을 재건하느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경영권 분쟁에 이어 사드 사태에 검찰 수사까지 맞닥뜨리면서 어려워진 영향이 컸습니다. 또 주력 사업으로 부상한 화학 분야의 대규모 투자와 해외 진출 확대도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의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아세안 국가라든지 해외 우리나라 유통 서비스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롯데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이와 함께 지분 구조 개편도 새로운 롯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경영권 분쟁과 일본 롯데와의 문제 등이 거미줄처럼 얽힌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호텔 롯데의 상장이 지배구조의 완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행 입국 금지령 대상 국가를 확장해 추가로 7개의 나라 이민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CNN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여행 제한과는 달리 새롭게 검토되는 제도는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 부분적 이민 금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며 국가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울답게 추웠던 오늘 아침과 달리 한낮인 지금은 제법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맑은 하늘에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로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우려했던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합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옷차림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6도로 예년만큼이나 추웠는데요. 이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2도나 높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대전이 6도, 광주와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비나 눈이 자주 내리는 궂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 설 당일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오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영동과 남해안, 경북 내륙 쪽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단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기상 상황이 괜찮아지면서 네팔에서 실종된 한국인 교사들에 대한 수색 작업 재개됐습니다. 수색 헬기가 사고 현장에 조금 전에 도착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 뉴스 도중에 이 네팔 현지에 있는 어몽길 대장을 연결해서 현장 수색 상황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현지 통신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지금 연결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이 수색 작업이 최우선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수색 상황 속보는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뉴스 앤 이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